고교학점제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아직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합니다. 이거는 하는 거고요. 언제부터 하냐면 현 중2가 고등학교 갈 때부터 전면 실시를 합니다. 현 중3이 고등학교 가면 얘들은 전면 실시는 아닌데 일부 실시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 중3도 고교학점제 영향권이 있고요. 현 고1도 영향권이 있는데 전면 실시하는 애들 대상으로만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 중2 밑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어서 비디오 중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중지해서 얼굴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음성을 좀.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원래는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돼야 제도에 궁합하고는 맞는데 특목 자사고 살아남는 거로 됐어요. 제가 전에 판단하기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정권이 또 바뀌면은 특목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을까도 예상했었는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 선거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게 한 3, 4년 뒤죠. 3년 뒤인가 그런데 4년 뒤면은 현 중2가 대입을 치르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보셨지만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한다면 없앤다고 막 하면은 임기 1년 차이는 시작을 못하니까 2년 차에 시작해서 없앤다고 그러는데 소송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5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못 없앨 것 같아요. 8년 중임제면 모르겠는데 5년 단임제로는 특목고 자사고 쉽게 못 없앨 것 같아요.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고교학점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정도의 파워가 있을 때라면 확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없앨 것 같아요. 현재 윤석열 정부나 그 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모두 다 특목 자사고를 확대하거나 적어도 찬성했던 분들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약간 기형적이긴 한데 고교학점제와 특목 자사고가 같이 병존하는 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1, 2에도 해당 사항이 있다. 원래 초1, 2는 원래 초1, 2는 상관이 없을 수 있었는데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살아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 작년 12월에 통과됐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크게 보면 개정교육과정, 2020 개정교육과정은 깊이 있는 학습, 고교 학점제 이 두 개의 축으로 갑니다. 깊이 있는 학습은 2015 개정교육과정,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됐던 거죠. 그거랑 결을 같이 해요.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두 다 같은 계열의 정부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갈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뭐 잘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과거에는 문과, 이과 두 개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문과, 이과 말고 대학교처럼 많은 전공이 존재하는 거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추격자 경제에서 선도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인권의식이나 뭐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졌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고교학점제는 대학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 필수, 교양 필수만 듣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기 진로하고 맞춰서 수강을 하면 되는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에는 한 줄 세우기 쫙 할 수 있었는데 고교학점제는 한 줄 세우기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물리학과 과탑하고 역사, 역사학과 과톱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교 1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과별로 다 다른 거고, 심지어 같은 과 안에서도 자기가 수강 과목 따라서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애들이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만 수강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절대평가,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를 하고 나면은 어떤 것이 바뀌냐. 일단 첫째는 내신이 절대평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 하고 EI 있는 형태예요. A, B, C, D는 우리 대학교에서 받았던 그 학점이고요. 그래요. I는 이제 F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려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수백 개가 펼쳐집니다. 그것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걸 크게 묶어서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네 개로 그룹을 나눌 수 있어요. 고1 때 누구나 다 듣는 게 공통과목이에요. 여기 학부모님 중에서 옛날에 공통수학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고1 때 배우던 거예요. 공통과목. 요거는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 가내면 다 듣는 그런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은 공통수학. 요즘은 수학 상하에 던지는 거고요. 고2, 고3 과정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나누는 의미는 그닥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선택은 상대평가하고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별 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조금 더 나눌게요.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수학하고 과학만 조금 할게요. 뭐, 문과 과목은 굉장합니다. 자, 공통수학 1, 2, 여기 1학기, 2학기, 고1 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공통수학 돌아갔고요. 기본 수학은 수학 학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용입니다. 고2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애들이 자기 듣고 싶은 걸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나 수학, 과학 잘해. 그걸 돋보이고 싶어 하는 애들은 이런 걸 듣겠죠. 뭐 대수, 미적분, 기하, 미적투, 직문 수학 이런 건 이제 좀 쉬운 수학이고, 요 문과 수학이고, 문과 수학 X 치면 안 되지. 나는 경제학과, 나 경영학과 갈 거니까 경제 수학 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요것뿐이냐? 더 있습니다. 과학도 좀 말씀드릴게요. 통합과학 원투가 있고, 물화생지. 옛날에 물화생지 원이 그냥 물화생지로 됐고요. 역학과 에너지가 물투입니다. 전자기와 양자, 이것도 물리투고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세, 이 두 개는 화학입니다. 요거는 생명과학, 요건 지구과학이에요. 옛날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쪼개졌어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투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게 선택하게 해주겠는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지간한 상위권 애들이면 이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과에서는.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있냐면요. 어, 전문 수학은 뭐 그닥 선택 많이 할 것 같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 쪽 할 애들은 이산 수학 듣겠죠. 아닌 애들은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이런 거 들을 거예요. 그래서 고급 대수나 고급 미적분 이런 것까지 듣는 애들하고 안 듣는 애들이 갈라질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같은 고급자가 있고 과학 과제 연구 요거는 쌤하고 한 학기 동안 어, 산출물 만들고 소논문 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게 아니고 또 각종 실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 관련해서 고급 실험, 과제 연구 이런 거 들어내야 하고 아니내야 하고 참 차이 나겠죠.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절대평가로 된다. 과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심화 과목도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전에는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 현 교육과정에서는 그닥 메리트가 없어서 일반고에서는 거의 다 안 했는데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로 바뀝니다. 좀 일단 말씀드릴게요. 수능에서 어떤 게 변하느냐면 첫째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설마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까 의심하시는 분 계시는데 바뀝니다. 이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세 개는 절대평가 됐고요. 이제 수학,
국어, 과학도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아닐 것 같죠? 바뀝니다. 자, 과목수로 과학, 사회가 빠집니다. 국영수만 출제될 거예요. 확정은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시험 범위도요. 고1 것만 나오거나 고2의 일부분까지만 나올 거예요. 고3 과정 안 나와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죠. 절대평가인데다가 과목도 적고 시험 범위도 고2 때나 고1 때 배운 것만 나오니까 미국 SAT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입학 자격고사 정도예요. 수능이 이제 한 30년 됐거든요. 수능이 다 할 때가 됐어요. 이거는 뭐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들, 파워 엘리트들이 다 동의하는 거라 수능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나눌 것 없이 다 동의합니다. 수능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명문대학은 어떻게 뽑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이나 다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변형된 형태로 될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몇 가지 주장을 한번 알아볼게요. 고1까지는 상대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아직 있어요.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는데 고1 내신이 상대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작년 12월에 고1도 절대평가한다 했다가 확 난리 나니까 아직 미확정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so what? 그런데 고1 내신이 상대평가되든 절대평가되든 고1 내신이 상대평가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 1등급 4%하고 변별력이 좀 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대학에서 뽑을까요? 고1 때 배운 거 공통부와 공통수학 꼴랑 그건데 그거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로 고2, 고3 때 배우는 그 수많은 과정을 다 무시할 만큼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학에서 고1과만 가지고 절대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고1 내신이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별 의미가 없다. 근데 절대평가 될 겁니다. 굳이 상대평가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본고사 치지 않겠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본고사 안 됩니다. 본고사 이미 아주 올드한 일본식 모델이에요. 우리가 지금 김영삼 정부 때 7차 교육 과정이 처음 시작됐어요. 아직도 7차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바꾼 정부가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7차에서. 이 네 번 바뀌었는데 7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일본식 입시 모델, 효율성과 공평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식 입시 모델에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식, 서양식 입시 모델로 바뀌는 그 과도기를 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했죠. 수능이 도입되기도 했다가 본고사 비슷한 신청 면접 이런 거 하기도 했다가 논술 시험이 도입되기도 했다가 어,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가 또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했던 게 이제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안착이 됐어요. 이거는 교육계 현장에 계신 일선 선생님이나 대학교나 다 만족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잠깐 역사적인 후퇴를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정치적 사건 때문일 걸로 보이는데 그 외에는 그냥 계속 미국식 모델, 서양식 모델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본고사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논술형, 서술형 수능을 쳐서 변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SAT처럼 됩니다. 고1 과정밖에 안 하는데 뭐 그거를 논술형, 서술형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없고요. 굳이 어,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주관이 개입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 SAT가 한 10년, 10몇 년 정도, 10년 좀 안 되게 논술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21년도에 미국도 포기했어요. 논술을. 비용만 많이 들고. 애들이 SAT에 고득점 나오는 방식으로만 글쓰기를 하니까 별로 체크도 안 되고 일선 대학에서는 SAT에 라이팅 시험이 있었을 때 라이팅 점수를 다 안 봐버렸어요. 미국 명문대학이. 그러니까 SAT에서 라이팅 도입했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미국도 라이팅 도입했다가 없앴는데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수능으로 간다. 괜히 비용만 많이 들고 공평성 시비 묻고 그런데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수능으로 뽑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층 면접을 볼 거다. 이게 우리가 심층 면접이 노무현 정부 때 한참 많이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좀 있었거든요. 그때 막 심층 면접 이제 서대 공대 이런 데는 대학교 2학년 수준 이렇게 막 나왔어요. 과거 영재고들 완전 놀았었죠. 걔들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아닌 애들은 막 진짜 따로 공부하고 그때 수리 논술 문제집 막 강의가 유행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심층 면접 부활 안 합니다. IB, IB 이야기 많이 나오죠. IB가 뭔지도 모르는 분 계실 텐데 IB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고교학점제에서 변별력이 없으니까 명문대학은 뭐를 뽑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중요도. 현재 상위권 입시는요. 지난 정부 때 공정성 시비가 붙으면서 수락이 안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락이 안 됐구나. 맞나 12분이나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한참 걸리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야기 중 하나를 놓쳤네요. 자, 현재 상위권 입시. 중하위권부터는 그냥 학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근데 상위권 입시는 현재는 비교과는 이제 저 멀리 가버렸어요. 공정성 시비 때문에. 그래서 외부 활동 기재하고 이런 거 다 없어졌고요. 중요한 건 학생부의 세특을 어떻게 써주느냐. 그게 중요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신입니다. 내신 몇 등급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수능만큼 또는 그 비슷하게 중요한 거 관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이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비스무리하게까지 중요해요. 내신보다 더 중요한 거. 현재 상위권, 상위 10%, 상위 5% 안에 있는 명문대에서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이 변별력을 하시는 분은 절대평가되면 중학교 절대평가를 보시면 아는데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학교에서 90점 넘으면 A를 주거든요. A 비중이 적은 많은 학교는 40%까지 A가 나올 때 있어요. 적은 학교는 한 20% 정도 A 나오게 합니다. 상위 20%면은 변별력이 없죠. 중학교는 내신 절대평가된 지 10년이 됐어요. 내신 절대평가를 중학교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영재고, 과고 빼고는 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에서는 집필고사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상위 20%에서 40%까지 A를 받는 이 인플레이션,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에서 우수한 애들을 쏙쏙 뽑아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에서는 자소서를 봅니다. 자소서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내신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뭘까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자소서하고 내신으로 2배수 정도 뽑거든요. 1.5배수가 안 되면은 그냥 다 면접에 불러요. 그래서 뭘 하냐면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 면접이 어떻게 변별력을 줄까 싶죠. 제가 가천대 브릿지 과정이나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대비하는 모의 면접을 하거든요. 모의 면접에서 애들이 자소서 제출한 거 그거 가지고 몇 개 물어보고 하면은 꽤 변별이 돼요. 꽤.
저 같은 이제 일개 학원의 원장이 꽤 변변질 정도면 이것만 계속하는 입학사정관이다 하면은 잘 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대원 외고가 외고 지필고사 금지되고 난 다음에 서울대 입학 실적이 확 줄 거로 예상했었어요. 근데 안 줄었어요. 영어 절대평가되고 또 그러면서 또 줄 알았어요. 서울대 합격자가. 안 줄었어요. 여전히 우수한 애들 잘 뽑아가고요. 옛날만큼 정밀하게는 못 뽑았지만 그래도 우수한 애들 잘 뽑아가고 시스템이 좋으니까 서울대 합격자 수가 안 줄었어요. 문과에는 서울대가 유일 지존인 거 아시죠? 이과처럼 의대가 있고 뭐 카이스트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극상으로 어렵습니다. 문과에서 서울대 가는 게. 근데 대원외고는 그거가 안 변했어요. 용어도 절대평가고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고 심지어 B가 한 개 있는 애도 대원외고 붙거든요. 그런데도 다 됩니다. 자, 면접이 꽤 할 수 있어요. 자,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미국 상위대학 입시를 볼게요. 미국 상위대학은 비교학과인데 과자가 빠졌네요. 비교과, 뭐, 자동봉진 이런 거죠. 자율활동, 뭐,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거, 리더십 이런 거고 비교과인데 비교과를 봅니다.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자소서에 해당되는 에세이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SAT예요. 근데 SAT 만점이 떨어지고 1400점이 붙기도 해요. SAT는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가면 1400 넘어가면 1400이냐 1600 만점이냐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 학점이죠. GPA. GPA 중요해요. 근데 미국 상위대학 입시에서 SAT는 학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고입에서 자사고는 면접하고 내신 가지고 뽑습니다. 절대평가라도. 그래도 꽤 정교하게 뽑을 수 있어요. 미국 상위대학도 여기도 절대평가거든요. 학점이. 학점 절대평가고 SAT도 우리나라 수능처럼 그냥 1400 넘으면 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수준인데 어떻게 하냐면 코스를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상위권 입시는 뭐가 될 거냐. 수능은 아마 비교과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수능은 그냥 얼마 이상이면 되는. B만 안 나오면 돼요. 90점만 넘으면 돼. 현재 영어처럼. 영어가 한 7%에서 10% 정도가 90점 이상 1등급이 나거든요.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돼요.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강북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전교 1등도 영어 수능 1등급 안 나오거든요. 90점 못 넘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7%에서 10%가 1등급 나오면은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비중이 낮습니다. 그거보다 비중이 더 높아질 게 학생부입니다. 학생부에서 선생님이 어떤 세특을 써주시느냐. 세부 특기사항이에요, 세특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절대평가긴 해도 어쨌든 A 학점은 받아야 돼. A는 받아야 돼. A 안 받으면 안 돼요. A는 받으면 돼. 아마 30% 이상이 A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학점 인플레이션이 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절대평가한 적이 좀 있어요. 그때 막 50% A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인가 3년 만에 내신 절대평가는 접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고교학점 되면서 다시 절대평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A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미래 상위권, 상위 한 10% 또는 5% 대학으로 치면은 소송한 중경외시, 소송한 중경외시 근처까지, 중경외시까지는 비교과 수능 학생부 학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개로 결정될 거예요. 이 두 개가 뭘까요? 옛날에는 하나만 제가 있었는데 조금 바꿨어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뭘까요? 채팅 한번 보내주시면 채팅 보고 한번 할게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채팅 한번 해서. 오, 추천서, 감사합니다. 추천서도 이야기 되죠. 추천서는 아마 우리나라 정서에서 면접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자사고나 이런 게, 선택 과목, 코스, 야 면접 자소서, 고교 학교 레벨, 이야, 날카롭네요. 근데, 그래, 제가 생각하는 두 개는 아까 지금 채팅 보내주신 분들 채팅 중에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개는 하나는 코스입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또 하나는 학교입니다. 학교 레벨입니다. 이게 특목고 자사고가 살아남는 바람에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이게 저는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입학사정 관리되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한 해는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화학, 생명과학을 듣고요. 거기에 플러스 세포와 물질의 대사, 생물이죠. 생물 2예요.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생물 2거든요. 요 정도 들었어요. 다 A 받았어요. 또 한 해가 있어요. 얘는 일반 선택까지는 다 똑같은데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고급화학,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것까지 들었어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둘 다 A예요. 한 30%가 A 받았다고. 직계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이 후자만큼 수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 많은 과목 어렵거든요.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이런 애들은 대학교 1학년 일반화학, 일반 생명, 생물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보다 약간 약하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여기에 고급 수학 이런 거 좀 몇 개 더 들어주면 확실히 우월하죠. 고급 수학 했다는 건 얘 머리 좋다는 증거니까. 뭐 많이 수강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상대평가라면 모집단이 많이 들어 있어야 되고 수강 학생 수가 많아야 되는데 절대평가니까 아마 이 코스하고 이게 코스의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얘가 의대를 가려고 했어. 의대에서 상위권 의대예요. 고급 수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이런 거 들어내하고 안 들어내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리고 고급 수학, 고급 화학 이런 거 수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잘 조합하면 암만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다 해도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코스의 힘이에요. 자기 전공 관련된 선택 과목. 심화 과목을 얼만큼 수강했느냐. 거기서 A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자, 두 번째 학교. 자, 학교를 한번 볼게요. 특목 자사고가 원래는 폐지돼야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현재 서울대 입학생 출신 학교를 해볼게요. 일반고가 한 절반, 자사고, 특목고가 한 절반이에요. 근데 일반고는 1667개 학교에서 서울대 정원의 절반을 보냅니다. 나머지 딸랑 100개 특목 자사고에서 또 나머지 절반을 보내요. 100개당 1666, 16배나 더 많은데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죠. 사실은 실력순으로 했으면 일반고는 거의 다 압살당합니다. 자사고, 영재고, 저기 9등급, 8등급 있는, 꼴찌권에 있는 애조차도 강북이나 지방의 전교육보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걔들이 밀리는 거예요. 물론 쿼터제도 있죠. 근데 실력순으로 줄 세웠으면 일반고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절반이라도 일반고에서 간 거는 내신 상대평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신이 전대평가로 바뀐다고요. 고교역전제에서는. 그리고 일반고에서 고급 수학 수강할 애가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강좌가 개설 얘기는 할까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지금 소인수 과목, 소수만 듣는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목이 생기면 일선 고등학교에서 그 많은 강의를 다 개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교육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한 개 구 또는 한 개 시에서 고급 수학은 ABC 고등학교에서 연다. 경제학은 뭐 DEF 고등학교에서 연다. 이렇게 해서 지역 거점 고등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특별한 과목은 거기서 수강하게 한대요. 그거조차 안 되는 지방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한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과목 들으려고 수업하다가 얘가 다른 학교 갔다 올 수 있나요?
온라인을 가면 고교학점제는 이따 알아보시겠지만 발표하고 토론하고 상담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주업으로만 수업 듣고 그런 애 거를 대학에서 곱게 봐줄까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별한 학교는 심화 과목이 넘칩니다. 지금도 사실은 심화 과목을 고등학교 공교육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설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과정은 막 수강하거든요. 애들이. 그거를 AP라고 하는데요. 그런 심화 과목이 아주 다양해요. 지금 고교 블라인드해서 고교명을 가리고 입학사정관이 보고 뽑거든요. 그런데 얘가 수강한 과목을 보면 어느 학교인지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 동생이 의대에서 간부로 있거든요.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의대에서 지금 뽑을 때 어떻게 뽑냐? 뭐 수능 정시로 뽑는가 수능 점수 보고 뽑죠. 수시로 뽑을 때 뭐 보고 뽑냐 하니까 1등급은 너무 많잖아요. 1등급은 너무 많으니까 학교를 제일 먼저 본대요. 학교를. 어느 학교 3등급이라 좀 공부 학력이 낮은 1등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교 3등급이 더 실력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봐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진다고요. 내신 상대평가라는 족쇄가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발에 무거운 모래주머니, 상대평가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도 딸랑 100개 고등학교가 서울대에 전반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래주머니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교사도 생기부에 세특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 일반고 쌤은 이 쌤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한 거를 세특에 잘 써줄지 안 써줄지는 진짜 복불복이에요. 어떤 쌤은 진짜 무성하게 써주시거든요. 지금 중학교 세특을 보시면 아십니다. 대부분의 쌤들이 바쁘세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업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없어요. A라는 학생이나 B라는 학생이나 똑같은 활동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쌤이 잘 써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는 세특이 중요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배우는 게 다 똑같아. 하는 활동이 다 똑같아. 선생님이 한 100명 정도 가르치시는데 걔를 다 기억해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주 특별한 몇몇 학생 빼고는 쓸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 자기가 선생님 저 이런 활동했고요, 이런 활동했고요, 저런 게 있고요 하고 쓸 거리를 미리 계획적으로 만든 애들, 그거는 선생님한테 잘 정보 전달한 애들, 그런 애들만 세특에 올라가지 나머지 애들은 선생님이 쓸 거리가 없어서 세특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특목자사고는 쓸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학생 3명한테 선생님 1명 있고 학생 5명하고 선생님 1명이거든요. 얘랑 하는 게 뭐 별거를 다 한단 말이에요. 토론도 하고 뭐 실험도 하고 쓸 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세특이 다른 거예요. 생기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볼 때 그냥 추상적으로 몇 줄 찍 써놓은 거랑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산출물을 했고 이때 어떤 발표를 했고 2학년 때는 그걸 이어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심층 연구 탐구를 했다. 그래서 뭘 했다. 이렇게 딱 써주는 세트하고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우리 주머니도 없어졌고 심화 과목 다양하고 생기부까지 쓸거리가 많으니까 그냥 압살입니다. 일반고는. 그래서 특목자사고하고 일반고는 이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압살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고는 폭망이다. 정리를 할게요. 미국 상위대학에서는 코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상위권 입시에도 코스죠. 선택 과목, 전공 관련 선택 과목하고 학교의 레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 레벨이 어떻게 되냐? 이과라면 영재학교가 제일 높죠. 영재학교가. 그 다음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 갓방커라고 불러요. 일반고 중에 잘하는 데들. 주로 교육 특구에 있구나.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일반고가 있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일반고는 그 자체로 갑방고 이상 자사고, 과학고, 일제고하고 붙어서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걔가 고등학교 때 암만 열심히 해도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거의 실력 순위라면.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반고는 완전 절망이냐? 얘는 늘 수도다 계급으로 살아야 되느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자, 문과라면 전국대인 자사고가 탑이죠. 영재학교 과학고 없으니까. 그 다음 외고 국제고, 그 다음 갑반고 이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중2부터는 고2비,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 가느냐가 이 아이 대입의 절반을 넘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가 얘의 계급이 됩니다. 가서 우수한 애들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많이 하고 선생님 우수하니까 잘 배우고 시설 좋고 기자재 많고 하니까 좋고 교육과정 다양하니까 잘할 수 있고 이런 품질 차이도 있고요. 품질 차이를 넘어서서 대학에서 뽑을 때 이미 학교 레벨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 수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하고 선택 과목이죠. 뭔 과목을 들었냐하고 학교 레벨 두 개를 거의 동급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고는 폭망이다. 다만 갑반고는 괜찮다. 각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 아니면 교육특구의 명문 고등학교는 괜찮다. 분당이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분당에 있는 18개 고등학교 다 갑반고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당의 학력 수준이 강남이나 서초만큼 높지 않거든요. 학교별 편차가 있습니다. 그게 대학이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분당에서는 빅5 정도 아닐까 예상을 합니다. 갑반고가. 근데 갑반고의 불행한 점은 비평준화 지역이면 괜찮죠. 근데 평준화 지역, 분당 같은 평준화 지역, 어, 수지 같은 평준화 지역일 때 문제예요. 골라서 갈 수가 없다는 거, 뺑뺑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가면은 무조건 수도라 계급이냐? 제 생각에는 그러면 밀란이 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형평성, 공정함, 또 기회 박탈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분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완전 없애지는 못할 거고 제 생각에는 기회균등 전형 같은 쿼터제를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반고 애들이 지금 농어촌 전형 이런 것처럼 특별한 전형을 통해서 학벌이 의미 있는 구간의 학교들, 의대나 서울대나 뭐 이런 명문대의 쿼터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의대 같으면 지역 인재 전형이 거의 40%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의대 같으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한다든지 서울대 같으면 지균, 기균, 기회균등 전형, 지역균등 전형, 지균이나 기균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형태로 일반고를 배려해 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흑인 전형, 히스패닉 전형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고가 완전 폭망은 아니다. 쿼터제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등록자 사고 가셔라. 좀 암울하죠? 저는 좀 암울합니다. 저희 딸이 6학년이니까.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특목고 자사고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언제부터 준비할까? 이 세 개의 질문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무엇을 준비할까? 그 전에 요거 조금 한번 볼게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애들이 어떻게 공부할 거냐, 특히 상위권 애들이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P라고 Advanced Placement라고 대학교 학점을 선이수할 수 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아까 제가 코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코스 AP 한 5과목, 3학점짜리 5과목 A 받으면 가요. 명문대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 있는 게 뭐 어느 게 어렵냐 이런 것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운 거 그런 거 하면은 학점이 높죠.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여기 피직스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케미스트리, 잉글리시 왜 들었죠? 뭐 있네요, 그죠? 피직스 2는 좀 쉽네. 동그라미 크기는 이제 선택하는 학생 패스 레이트네요. 패스 레이트 네. 쉬운 거 있네요. 쉬운 거. 쉬운 거. 사이콜로지 이런 거 쉽네. 하여튼 여기 있는 굉장히 많은 AP를 선의수하고 지금 민사고,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인천포스코고, 김천고, 영재고, 과고는 모두 다 AP 과정을 합니다. 다만 다른 거는 배우는 건 대학 과정인데 미국 AP하고 다른 거는 미국 AP는 학점을 인정해줘요. 그냥 대학교 가서 그 과목을 들은 걸로 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재고에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목을 수강했어요. 했는데 대학교 가서 또 들어야 돼. 학점 인정이 안 돼요. 그 차이는 있지만 애들은 이미 했습니다. 현재는 이 AP를 입시에 반영을 안 해줘요. 민사고에서 AP 많이 하거든요. 외대부에서 많이 하는데 입시에서 못 써먹어요. 그래도 합니다, 이들은. 자, 좀 더 넘어갈게요. 자, AP 아니면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게 IB입니다. AP는 미국식이고요. IB는 영국, 원래는 스위스에서 시작됐어요. 바칼로레아. 그러니까 프랑스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유럽하고 영국이고, 주로 용연방에 있었던 학교들이 많이 채택을 해요. 홍콩, 싱가포르, 이런 종류도 해서. 그래서 미국까지도 IB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IB는 우리나라에서 대구, 제주가 19년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부산, 경기, 충남도 올해 한다고 해요. 경기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어요. 조희연 교육감, 서울교육감도 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상관없이 다 하는 겁니다. 경기, 서울 하면 다 했잖아요. 예, 다 했어요. 네. 다 합니다. 이거는 IB를 굉장히 많은 데서 합니다. IB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요. 스위스의 본사 비영리 단체니까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DP라고 부릅니다. IB DP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 DP 중학교 과정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등만 중요하니까 DP라고 부릅니다. DP 이거를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이그잼하고 그 전에 코스워크 수강했던 수행평가 같은 거죠. 이 두 개를 가지고 DP 학위를 줘요. 디플로마를 줘요. 이거 있는데 점수가 46점 만점이에요. 46점. 뭐가 있냐면은 사이언스, 아트, 매스매틱스 이런 게 과목이에요. 과목이 6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라고 해서 코어가 있어요. 코어는 Theory of Knowledge, TOK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TOK, 그 다음에 Extended Essay, EE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Creativity, Activity, Service, CAS라고 불러요. 요 세 개는 우리로 치면은 비교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3학점이에요. 3점이에요. 총 100점. 나머지가 42점. 합쳐서 총 45점 만점이에요. 3점밖에 안 되지만 이 코어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이 코어는. 이야기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디플로마를 줄 때 총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탑 클래스 학교들,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거나 아이비리그 대학 가려면 42점 넘어가면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국제학교들이 IB를 하고요. 경기 외고가 IB를 하죠. 공교육에서는 제주 대구가 IB를 이제 한 3,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이 IB를 왜 이렇게 많이 거의 대부분의 교육감님들이 하려고 하시냐. 일선 현장에서도 굉장히 IB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나 이런 거는 학교에선 자고 수능 시험 한 번만 잘 치면은 가니까 공교육이 붕괴돼요. AP도 똑같아요. 미국 AP도 그냥 시험만 치면은 되기 때문에
AP를 도입하는 순간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어요. 그냥 학원에서 수업 듣고 시험 잘 치는 끝이니까. 공교육이 붕괴됩니다. 교실 붕괴가 돼요. 근데 IB는 코스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선생님 수행평가예요. 에세이를 쓰고 논문을 쓰고 리포트를 쓰고 뭐 다 선생님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학종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IB를 좋아해요. 다만 IB를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IB 비슷한 게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요. 혁신학교란 걸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은 IB하고 비슷합니다. 하고 있는데 왜 IB를 하려고 하냐? 혁신학교나 이걸 해봤어요. 취지는 좋았어.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IB는 벌써 60년대에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인정돼 있어요. 얘들이 대학을 가보니까 IB 디플로마 있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전 세계적으로 1000개 넘는 고등학교가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IB를 공교육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IB 프로그램이 혁신학교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거보다 더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생각해서 그 IB를 받아들이려고 노하우를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IB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하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그럼 이렇게 공부할 거니까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겠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IB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IB는 그대로 채택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B는 시험 자체가 5월달에 있어요. 우리나라 입시하고 안 맞죠. IB DP는 좀 상위권 위주예요. 우리나라 같이 학력 교차가 많단 말이에요. 수포자 뭐 세고 셌는데 걔들이 IB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많은 교원을 다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IB 하면은 IB 본부에 해마다 돈 한 100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해마다인가? 하여튼 돈을 내야 되는데 공격이 그 돈을 지불하지는 않죠. 여러모로 한국하고 안 맞아요. 다만 IB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막 이제 그 시범 학교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배우면은 아마 IB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아니고 KB가 나올 거예요. 코리아 바칼로리아를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공교육에 계신 쌤들이나 공교육의 오피니언 리더들, 파워 엘리트들이 굉장히 열정이 강하시고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흡수해서 한국 거를 만들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몇 년 걸리든 어쨌든 간에 큰 흐름은 현재 IB처럼 될 거예요. 이거를 원래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까지 동일하게 IB와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거는 대구하고 제주에서 19년부터 IB를 벌써 하고 있거든요. 시범학교에서. 그 시범학교에 계신 박지연 선생님, 그 일산학교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발표를 제가 몇 개 캡처했어요. 이분이 IB하고 우리 현재 역사교육과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로 평가를 들으셨어요. 수능 21년 수능 세계사 문항이에요. 뭐 독일 체코슬로바키아를 겨냥하다 해서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막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밑줄 친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 고르세요. 이 기업, 비시정부가 소집되었다. 니은,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었다. 이게 연대기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침공을 단행하였다. 잘 보십시오. 연대기를 외우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지식을 묻는 문제죠. 근데 IBDP에서 똑같은 2차 대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자료를 줘요. 자료를 주고 9번, 10번, 11번, 12번 네 문제가 세트형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지식의 이해를 체크해요. 첫 번째 자료에 의하면 35년 3월에 베를린 회의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에 보고된 결론은 무엇인가? 35년 영국과 독일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 이게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하고 영국이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고 하는데 영국이 유화 정책을 하거든요. 그 유화 정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다가 12번 맨 마지막에 되면 자료와 자신의 평소 지식을 활용하여 33년에서 38년 사이에
독일 침략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다르죠. 연대기를 외워서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느냐를 묻는 세계사 수능 문제하고 그 당시에 독일 히틀러에 대해 유럽이 취했던 각 정책들, 유화 정책이랑 강경 정책이 막 있었는데 그거에 대응, 그런 대응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세요. 라고 하는 완전 다르죠. 이게 IB입니다. 자, IB 역사평가 목표를 보시면 다른데요. 맨 처음에 지식과 이해, 주로 우리 수능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수능이. 그 다음에 적용과 분석, 활용을 해요. 종합과 평가, 역사적 사실과 분석, 일관성 답변을 완성한다 등등등이에요. 적절한 기술의 사용, 그래서 지식의 생산을 해요. 소논문을 씁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평가가 다르죠. 지식과 이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용과 분석, 종합과 평가, 지식의 생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이해를 보면 역사의 맥락, 사료의 이해를 하고요.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죠. 3단계 되면요. 자료의 가치와 한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무입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국 의회 연설문을 해요. 35년도에 유화 정책할 때. 그 당시로는 챔벌레인 수세인가 그 사람이 히틀러한테 유화 정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자료, 연설문 자료에 대한 가치와 한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영국 그 당시 토리당의 시각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해요. 여기 보세요. 다 토론을 하잖아요. 역사 토론 학습. 그래서 어, 관점, 지식, 자료 분석, 종합, 평가에서 일관성 있는 주장을 제시하는지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소에 수행평가죠. 마지막에 에세이를 써요. 아까 마지막 지식의 생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료 분석, 탐구, 성찰을 포함해서 에세이를 쓰고 소논문이죠. 소논문을 쓰고 끝나요. 많이 다른 거 아시겠어요? 이게 원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근데 이게 잘 구현이 안 됐어요. 혁신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혁신학교가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10몇 년 했는데 이게 구현이 안 돼요. 구현이 안 돼. 그런데 IB를 이제 빌리기로 한 거예요. IB의 노하우를. 그럼 수학을 볼게요. 수학도 이제 3년째 지금 4년째 19년부터 4년째 하고 있는 거를 발표한 거예요. 배우는 건 똑같다. IB 수학이랑 2015 개정교육과정이랑 똑같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문제 개력 기를 때 뭐시겠어 애들이 막 모여서 토론하면서 하죠. 그죠? 그래서 추상적 맥락에서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탐색한다. 그 중에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풀이가 하나 풀고 무비판적으로 그 풀이를 외워서 풀이 방법대로 비슷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해결 전략을 찾아서 토론한 다음에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이 뭔지를 자기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페이퍼를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의사소통과 해석 능력 해가지고 어떤 현실 상황을 줘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막 컴퓨터 다 켜고 있잖아요. 컴퓨터 켜가지고 표나 그래프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모델을 세우고 그래요. 그리고 실험을 막 시켜요. 실험을 시켜서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그 규칙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일반화를 시켜요. 그걸 리즈닝이라고 하거든요. 리즈닝을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써요. 수학이 다르죠. 그 다음에 현실 상황에 모델링을 해서 모델을 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데이터를 했던 거 보이시나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봐요. 어떤 데이터사의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 거냐? 아마 요 일참수를 따를 거다. 기울기 얼마고, y좌표 얼마일 것이다. y좌표는 얼마일 거다. 그 다음에 실험에서 확인하고 왜 그런지 성찰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다른 데 확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수학을 합니다.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풀이를 외워서 속달하는 방식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게 IB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랑 현재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예요. 2022 개정과정의 목표가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역량을 길겠다. 공부 방법은 삶과 연계한 현실 세계에 연계한 학습을 하겠다.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성찰을 해서 뭘 하겠다. 교과 간 연계를 하겠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걸 목표로 추구해요. 그래서 IB가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양대축, 깊이 있는 학습하고 고교학점인데 이 깊이 있는 학습이 IB랑 정신이 너무 같은 거예요.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배워요. IB는 6과목밖에 안 배우거든요. 대신 깊이 있게 해요. 매스매틱스 하나예요. 하이레벨, 스탠다드 레벨, 심화하고 일반 두 개가 있을 뿐이긴 한데 어쨌든 매스매틱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과정처럼 과목이 많지 않아요. 소수의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우는데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IB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수업하겠다는 거예요. IB처럼. 자, 그럼 어떻게 배우는지 아시겠죠? 고교학점제 하에서. 선생님이 풀이법 가르쳐주고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1단계, 1차원, 2차원 수준이 아니고 그 뒤로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지식의 생산까지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입시 지형에서 중요한 게 의대일풍이에요. 의대일풍이 이제 너무 거세져서 최근 3, 4년 사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서울대 합격선이 옛날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합격선까지 밀렸어요. 서울대 이과 쪽에서. 공대 최상위는 아닌데 그 밑에는 옛날 서성한급으로 밀려 있어요. 의대로 다 실려가 버린 거예요. 상위권에. 근데 이 의대 열풍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IMF 이후에 막 심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열풍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돼도 의대 열풍은 계속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 열풍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재고 과학고를 덜 가요. 영재고 과학고 가서 의대에 가는데 불이익이 있거든요. 고교학점제가 돼도 영재고 과학고가 의대 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입학 경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대신 자사고는 유리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의대 갈 애들이 자사고를 갈 거예요. 지금도 상상고가 전체 학생의 한 60%, 70%가 의대를 가거든요. 어마어마한 합격률이에요. 분당 애들 다 탈탈 턴 것보다 더 많이 가요. 상상고 한 개 학교에서. 휘문, 대구 경신 이런 데는 한 학교에서 100명 가까이씩 가버린다고요. 의대를. 그런데 자사고가 되면은 이 의대 열풍하고 맞물리면 의대 합격자의 대부분을 자사고 출신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사고 경쟁률이 더 올라간다. 그런데 의대 열풍이 가지고 있는 뜻밖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재고 과고를 안 가도 되니까. 의대 갈 거면은 KMO 같은 게 인기가 떨어져요. 옛날보다. 영재고 갈 게 주니까. 그래서 KMO 같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나 고도의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시험 준비가 덜해요.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덜합니다. 의대를 가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자, 그러면 현재 고교학점제와 의대 열풍이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지필평가 비중이 떨어지고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소에 토론하고 발표하고 리포트 쓰고 마지막에 산출물 발표하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수행평가 비중이 많이 올라가요. 그거를 선생님이 세특에 써주시거든요. 시험 친 거는 이제 비중이 떨어져요. 중학교만 해도 수행평가 비중이 70%예요. 지필평가 비중이 30%거든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학습할 양이 많아져요. 전에는 다 수능 범위까지만 공부하면 끝이었어요. 미적분까지만 하면 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 시험 범위, 한정된 시험 범위, 모든 애들이 똑같이 하는 그 시험 범위를 달달달 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미적분뿐만 아니고 고급 수학 원투, 고급 화학, 고급 생물 뭐 이런 거 막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양이 많아지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배 꼬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수능이 절대평가로 나오니까 킬러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안 되면 킬러 문제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변별력을 추구하려고 킬러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졌어요. 수능의 목적이 변별력 시험이 아닌 거로 바뀌었거든요. 진짜 원래 순수한 목적으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
일종의 자격고사로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미국 SAT처럼. 그러니까 국영수만 나와요. 그것도 고1 과정 또는 고2 과정 일부까지만. 과도기적으로 과학이 일부 들어가고 사회가 일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2, 중1, 초6 요까지는 마루타 세대예요. 얘들 때는 어떻게 될지는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수능에 고2 과목까지 나올 수도 있고 과학이나 사회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초5, 초4 얘들은 완성된 완전체 고교학제 문제를 할 거기 때문에 걔들 때는 확실히 수능이 미국 SAT처럼 됩니다. 고1 과정만 나오고 자격고사가 돼요. 심지어는 1년에 2번이나 3번 칠 수도 있어요. 고2 때 치고 끝 해버릴 수도 있어요. 고3 때 안 치고. 왜냐하면 고1 때 배운 과목으로 시험을 치니까 기억이 살아있을 때 쳐버리는 게 낫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이나 토플 시험처럼 몇 점 이상 한 번 따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수능 킬러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아주 필요했고 그러니까 KNO 같은 거 준비해 놓으면 유리했거든요. 근데 수능 킬러 문제 사라졌어요. 영재고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KNO 같은 문제 의대 열풍까지 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의 중요도가 하락합니다. 대신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학습 능력의 중요도가 올라가요. 지금 제가 쫙 빌드업을 해왔는데 이 빌드업의 결론이 이겁니다. 학교가 중요하다. 코스가 중요하다. 문제 해결력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상위권에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요도가 떨어진다. 대신 어려운 공부를 방대한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이 학습 능력에는 이해력도 있고요. 자기 관리력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학습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 현재에서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이 세 개 질문을 답을 드릴게요. 뭘 준비할까? 현재 입시 상황만 보고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현재 닥치고 선행이잖아요. 수학 같으면 닥수거든요. 닥수 중에서도 닥스 교과 선행이에요. 사고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닥치고 교과 선행해. 그래서 초일, 초기부터 엄청난 선행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수학, 고급 물리 이런 것까지 하려면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교과 극심화 학원들 다니는 데도 있어요. 학원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교과 극심화, A급 수학 이런 거 저는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급 수학 같이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 푸는 힘 덜 필요해요. 왜냐하면 킬러 문제 안 나오니까. 영재고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교과 극심화를 붙들고 막 실험하고 있다. 좀 과잉 투자다. 현재는 그게 맞죠. 어디를 가려면. 영재고를 가려면 교과 극심화 하는 게 유리한 게 맞는데 그거는 현재 중3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현 중2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니까요. 과거 패러다임을 지금 초등학교, 중학년, 중학년이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맞게 공부해야 돼요. 반대로 현재는 별로 안 필요해서 많이 투자 안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소 투자하고 있는 거. 바뀐 미래에는 여기에 더 투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문해력하고 학습 능력이에요. 문해력은 국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여튼 문해력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없어요. 고급 수학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몇 개 생기겠어요. 대치동이면 있을 수 있겠죠. 분당에 한 개, 두 개 정도 있을 수도 있죠. 고급화 있을 수도 있죠. 물리 실험 있겠어요? 없죠. 지금도 민사고나 외대부고나 들어간 애들이 내신 경쟁하느라고 학원을 좀 다니긴 합니다. 하지만 걔들이 AP 과목 듣고 날 때는 학원이 잘 없어요. 있긴 있어요. 학원도 돈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기숙사에 있고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혼자 공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서 그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교재를 혼자 읽고 혼자 이해해서 혼자 수행평가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해력, 독해력 이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 필요하고 이해력 필요하고 정리정돈하고 다 필요해요. 그걸 학습 능력이라고 부르고
볼게요. 그 다음에 현재 특목고, 자사고나 외고에서 뭐를 뽑는다고요? 내신만 통과하면 내신 A 받는 애 많잖아요. 그 다음에 면접으로 뽑거든요. 저희 애 중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애가 외대보고 지원했어요. 한 애는 중학교에서 실력 차이가 확 나는 애예요. 수학이나 뭐나. 근데 30%가 A니까 90점짜리 A하고 100점짜리 A가 동시에 다 외대보고 지원했어요. 근데 A만 나오니까 외대보고에서 모르죠. 근데 한 애는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애예요. 한 애는 말을 잘 못하는 애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걔가 떨어졌다니까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원 애 중에 KMO 초5 때 KMO 금상단 애가 있어요. 2차 시험에서. 얘가 요번에 이제 초6인데 고등 KMO 국가대표 뽑는 고등 KMO 서울경제고 뭐 경기경제고 이런 애들이 주로 참여하는 영재고 KMO 2차 시험 본선에서도 은상을 땄어요. 얘가 얼마나 우수하네요. 근데 얘가 아주대 영재교육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실력순으로 안 뽑히더라니까요.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면접에 적합한 게 돼야 돼요. 제가 요번에 같은데 브릿지 과정 모의 면접을 해줬거든요. 했는데 면접 해보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데 말을 어버하는 애 있었어요. 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같은데 브릿지에서. 또 어떤 애는 수학이랑 이런 거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면접관이 우수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리 있고 과학적 사고력이 발달된 애가 있어요. 말을 조리게 잘하더라고요.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본 흔적이 있어요. 걔는 붙었어요. 면접 준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고입에서. 왜냐하면 고입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고교학점제 해도 지금하고 똑같다고. 어차피 지필고사 못하고 어차피 내신 전형평가고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입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고입은 내신 다음에는 면접으로 뽑힌다고요. 근데 이 면접 준비가 현재는 별로 안 해요. 왜냐? 그냥 일반고 가도 되거든. 꼭 자사고 특목고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심지어 외국 국제고 인기가 막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하는데 바뀐 입시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근데 아이비 아까 보셨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소 투자되고 있다. 면접 준비가. 면접 준비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겪어보면 알아요. 면접관이 돼보시면 너무너무나 생각보다 실력 차이가 팍팍 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외대고 자사고하고 대원외고 이런 데서 진짜 우수한테 속속 뽑아가죠. 일부 지필고사보다 부정확한 건 있지만 5시간에는 다 뽑아갑니다.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중등 내신을 A는 받아야 돼요. A 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면접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 능력에는 자기 관리 능력하고 혼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나 지식습득이라고 하지만 좀 해놔야 돼요. 가서 자기가 그냥 물투는 건너뛰고 바로 고급 물리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좀 해놓은 게 있어야 건너뛸 거 아니에요. 물리 1을 건너뛰고 물리 2에 해당되는 이름이 복잡한데 물리 2에 해당되는 걸 하겠다 하려면 물리 1을 건너뛸 만한 배경 지식을 쌓아놨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실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없거든요. 쉬운 과목을 갈래, 어려운 과목 코스로 갈래 선택을 해야 돼요. 양자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 코스로 가면은 그거 수강 신청하고 합점이 다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쉬운 거는 미리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전공 관련된 거는 선행학습을 좀 해놔야 된다. 이과로 치면은 과학 선행이 좀 돼야 된다. 수학 선행이 일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가 돼야 돼요. 영어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문해력, 이제 독해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문해력하고 탐구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아마 이 탐구 능력하고 면접 능력하고 꽤 연관이 될 거예요. 이 탐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탐구 능력이 아까 그 역사나 수학에서 얘들이 막 조사해가지고 자기 리포트를 쓰잖아요. 이 지식 생산 능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즈닝을 하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논문, 소논문이나 탐구 보고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반화하고 그것이 합당한지 따지는 리즈닝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잘 외워서 문제만 푸는, 문제풀이 모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자료의 가치도 따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어떤 애가 고급 수학을 듣던 애예요. 일반고에도 지금도 고급 수학이 있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고급 수학을 듣는데 걔가 코로나 때 질병이 확산하는 속도에 대한 수학 함수가 있어요. 수리생물이라고 하는 데서 하여튼 그때 코로나 확산 모델링하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학습해가지고 고급 수학에서 배운 어떤 이론하고 코딩을 하는데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그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계산출문이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거냐? 선행. 아까 말씀드린 과학이나 수학 일부 선행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근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고등학교 가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태도, 엉덩이 힘, 습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공부할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행보다 능력, 능력보다는 태도와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태도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죠? 자,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첫 번째, 비판적 독서를 해야 돼요. 계속 그거 이야기죠. 디베이트 하면 매우 좋습니다. 지금은 디베이트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디베이트가 그냥 논술하고 달라요. 디베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하고 리즈닝하고 작은 산출물을 계속 내는 게 디베이트거든요. 그래서 산출물 내는데 저쪽에서 공격 들어오면 또 산출물 수정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은 저절로 동기부여가 돼요. 그 다음에 산출물 만들어 보는 경험, 특히 이과에서는 뭘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런 경험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산출물 만드는 경험을 어떻게 해주느냐? 공교육에서는 영재교육원이 이걸 해줍니다. 영재학급. 그래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하시면 좋아요. 현재는 경기도 영재교육원이 좀 헬 상태예요. 이 영재교육원이 할 수 없는 이상한 수준이 됐는데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바뀔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면은 영재교육원 하시고 안 바뀌면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하시고 그래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저희 GTG에서 영재원 수학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공 관련 선행을 하시는데 뭐 수학, 과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경험,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경험 해주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한국사나 한자, 자기 혼자 급수 시험에서 급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 경험 하면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점점 이제 자기 컨트롤 능력도 생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알고 그 재미도 알게 돼요. 그래서 신바람 나서 점점 많이 해요. 저절로 엉덩이가 길러집니다.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학원이 없고 혼자서 기숙사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 특목고 자사고 애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다음 수학, 과학, 언어, 사고력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받아들여서 뭔가 산출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판적 독서랑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해당되는 게 저희 학원에서는 옛날에 배움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원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실시될 거로 예상하고 미리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아까 IB에서 하는 것처럼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산출문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저희 교과센터에 가면 막 보드로 붙어 있고 애들이 막 거기에 산출문 내고 리포트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준비했었는데 네, 뒤통수 맞고 우리 네, 뒤통수 맞았죠.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저희 학원 4와의 3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민 선생님이 4와의 3반 하고 계신데 4와의 3반이 자기주도 학습과 비판적 독서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아직 산출물을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산출물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배움의 친구 한 3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한테 뒤통수 맞고 쓰러졌었는데 지금 4와 3반에서 옛날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와 3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의 꿀팁을 말씀드렸고요. 꿀팁? 네, 말씀드렸고 언제부터 할 거냐? 6세, 7세는 영어 하세요. 그리고 독서 시작하세요. 초1, 2, 사고력 수학 시작하세요. 이때만 하던 뜻이 아니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때는 좀 하십시오. 뒤에 가면 바빠서 사고력 수학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고력이 꼭 필요합니다. 초2, 3 되면 영재고 수학할 분은 하세요. 근데 영재고 지원자가 전혀보다 좁아졌어요. 외대 갈 애들 빠지고 그러니까 진짜 영재고 성향 강한 애들 초2, 3부터는 하세요. 저희가 2학년 3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되면 1학년 후반에는 빠르면은 내년 1학년 초반부터 지금 7세반 어머님들이 1학년 초반부터 교과반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빠르면 하여튼 1학년 때 저희가 교과반, 영재고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초1로 낮아지겠네요. 하여튼 현재는 초2에 영재고반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고력하고 이제 교과 수학하고 병행해야 돼요. 초4, 5 되면은 자사고 갈 애들은 이제 수학 선행 시작하십시오. 4학년부터는 좀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경험, 홍콩 경험을 꼭 이때 쌓아주십시오. 제가 권하는 거는 점진적 단계가 있는 빨간 띠, 파란 띠, 까만 띠 이런 식으로 급수가 있는 그런 시험 공부가 좋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4학년 때 시작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급 화학 이런 거 하려고 화학 실험 이런 거 하려면 좀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독서가 그냥 독서가 아니고 이 시기부터 비판적 독서가 돼요. 비판적 독서에서 제일 좋은 툴은 디베이트입니다. 제가 보기엔. 디베이트가 제일 좋은데 디베이트 학원이 없어. 그 다음 문해력을 하십시오. 문해력은 뭐 문해력 참고서들이 문제집은 요즘 좀 좋은 거 나오고 있으니까 하시고 4학년, 5학년들은 EBS의 문해력 영상 좀 보시고 EBS 문해력 테스트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가서 4, 5학년 되면 문해력 테스트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현재 출발선 좌표가 찍힙니다. 그 좌표를 보시고 EBS 프로그램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좀 따라 하십시오. EBS 쓸까요? 네. EBS 테스트 하세요. EBS. 그 다음에 5, 6학년 되면은 갑반고, 분당이라면은 분당은 다 갑반고 후고니까 5, 6학년부터는 수학 선행을 그냥 시작하십시오. 다 하시고 조금 이제 세게 시작하십시오. 하는 김에 4, 5학년 때부터 저희 4와 2, 3반 같이 시작하면 좋고요. 늦어도 5, 6학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탐구보고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영재원 수학, 영재원 과학이라고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재교육원에서 하면 좋긴 한데 영재교육원이 지금 좀 헬렐레한 상태니까 저희가 사설학원이지만 영재원 수학, 영재원 과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선행은 하십시오. 문과 애들은 또 문과 애들에 맞게 선행하십시오. 중1 되면은 소논문 쓰는 거 해보십시오. 소논문 중1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래, 이거는 좀 사교육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정책 결정 경험이라고 했는데 PSAT라고 이게 행정고시입니다. 행정고시 문제 한번 보십시오. NCS? NSC인가? 헷갈리네. PSAT 같은 거 보면 정책 결정을 데이터를 쫙 줘놓고 네가 어떤 결정을 할지, 왜 그런지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학원이나 이런 도움 없이 얘가 지식을 생산해보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즈닝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리즈닝한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자기만의 지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느냐. 물론 제일 좋게는 그 아이 눈높이에 맞게 그것만 된 거 있으면 좋은데 마땅한 프로그램이 아직은 없으니까 중1한테는 PSAT가 어렵습니다. 행정고시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 상위권 애들은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중3, 고1 이런 애들이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니까 PSAT 또 리트까지 하거든요. 리트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자, 뭐 수능 기출도 괜찮죠. 근데 수능 기출보다는 PSAT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자, 그러면 학생 진로별로 수학과학을 좋아한다. 그리고 뭐 잘한다. 이러면은 영재고 지향 확실하면 초등 저학년 한 2학년부터 시작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재고 지향이 불확실하다 하면은 너무 수학과학에만 몰빵하지 마십시오. 영재고가 입시에서 유리한 건 맞지만 떨어지는 건 답답하니까 밸런스 유지해서 국영수 사과 뭐 다 골고루 하면서 중1 때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비슷해요, 공부 과정이. 의대 지향이 확실하다 하시면은 굳이 KMO 이런 거를 안 거치시는 걸 권합니다. A급 수학 안 하시길 권합니다. 영재고 지향이 확실하면 A급 수학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영재고 지향 불확실한데 A급 수학 붙들고 막 고생할 필요 없고 의대 지향 확실하면은 A급 수학 잘하든 못하든 굳이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더 중요한 거는 엉덩이의 힘이에요. 의대 지향이 확실하시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그 다음에 갑반고가 없는 지역이다.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명문고가 있는 비평준화 지역이면 갑반고가 있죠. 아니면 교육특구면 갑반고가 있죠. 근데 아니다. 평준화 지역인데 갑반고가 없다. 대부분의 강북, 대부분의 지방이죠. 눈물 날라 그러네. 이사 가세요. 이사 가는 게 쉽나? 아, 눈물 날라 그러네. 아, 그래. 하여튼, 자, 이런 좀 서글픈 이야기이긴 한데, 문과가 확실하면 아주 기회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과 성향이 확실하고 하시면은, 현재는 이과에서 문과의 상위권을 다 압살하고 있잖아요. 그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데, 문과 침공이 없어집니다. 왜냐? 이제는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문과 침공이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점수만 보고 안 뽑아요. 사실은 대학은 이과의 문과 침공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 덕후가 역사학과 왔어. 그럼 걔는 4년 동안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점수 보고 나 한양대 갈 성적인데 서울대 사회학과를 갈 수 있네 해서 왔다. 근데 걔가 다녀보면 자기하고 안 맞는 거 많거든요. 그렇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문과 친분이 없어지고 하니까 대학은 자기가 뽑고 싶은 학생을 뽑습니다. 취직이 안 돼서 문과를 안 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최상위권 대학 가면 서울대, 연대고대 정도 가면은 취직 안 될까요? 완전 입문이면 복수 전공하면 되잖아요. 복수 전공에서 뭐 코딩 조금 배우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문과가 확실한데 어학이 싫지는 않다면 외고 국제고 가세요. 지금은 외고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경쟁률도 낮고 그런데 가세요. 수학 조금만 잘하면 거기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고에서 최상위권 대학 간 다음에 거기서 어, 이 융합의 시대고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막 사회가 급변하는데 대학교 가서 복수전공 조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취직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과가 확실한데 의학이 매우 매우 싫은 애도 있다면 자사고나 일반고 보기 싫은 것도 괜찮고요. 문과 침공이 없기 때문에 자사고도 양민학살 안 당해요. 지금은 자사고 가면 문과 성향 애들이 양민학살 당하는데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외고 가는 것보다 자사고가 좋을 수 있죠. 자사고 갈 수도 있고 문과 문과인 걸 확실히 어필하고 그러면은 뽑을 때 면접할 때도 수학, 과학 덜 묻고 문과 쪽 질문을 하거든요. 입학사정관이. 그래서 현 중2부터 현 초교까지는 과학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 때문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문과 계열이 인기가 낮아요.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과 성향이 확실하다. 또는 뭐 문과도 괜찮다. 수학을 그냥 전형하는데 문과 쪽 꽤 괜찮게 좋아한다 하면은 저는 자사고 문과 계열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문과 쪽 TO를 외대부고나 하나고 뭐 민사고에서 TO를 얼마 줄 것 같아요. 이과로만 다 채우지 않거든요. 외고 국제고야 당연히 강력한 문과죠. 그렇게 해서 문과 쪽 애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문과 계열 진학하는 게 저평가된 찬스다. 서울대, 연대고대 가기 좋다. 명문대 가기. 걔가 그냥 이과로 가서 일반고 갔다. 그럼 폭망이죠. 그보다 좋은 것 같아요. 현 중3, 현 중3이 고1까지는 내신 상대평가하다가 고2부터 고교학점제하면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죠. 정면 고교학점제는 아니고 반점 고교학점제예요. 수능은 마지막 상대평가예요. 원래 수능 고득점은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 차지인데 얘들은 재수를 못해요. 재수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리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거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수능으로 어필할 수가 없으니까. 재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재수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어필할 게 없어지는 거죠.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 중3 같으면 현 고1도 비슷합니다. 현 고1은 재수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 중3은 제 생각은 고1 때부터 바로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일찍부터 정해서 수시로 확실하게 스펙 쌓아가면서 하면은 안 되면 재수할 때 약간 눈높이 낮춰서 가도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뽑아줄 거니까. 얘는 중간에 끼인 세대라고 입학사정관이 볼 거니까 학생부 잘 만들어 놓으면 뭐 고3 때 떨어져도 재수하면서 학교급을 좀 낮춘다든지 컨설팅 받아서 좀 지원료 잘 보고 가면은 뽑힐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정시로 그냥 확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수는 없다 내 인생에. 이번에 끝낸다 하고 정시로. 왜냐면 지금 정시가 40% 뽑기 때문에 굉장히 정시에 의미가 있거든요.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치면 정시가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그냥 죽자사자 정시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어중쩡하게 2학년까지 가보고 정할게요 이러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중3은 좀 불쌍한 세대이기 때문에 좀 일찍 결정하셔라.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휴, 1시간 40분에 걸렸네.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걸리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다른 분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현 중상도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유리할까요? 많이 유리하죠. 근데 고교학점제만큼 압도적으로 유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신 상대평가 구간이 고1 때 있으니까. 고1 때는 내신 상대평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시달리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일반고보다 갈 수 있다면 자사고가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중3도. 연가고 애들이 의대에 들어가는 제한은 계속 유지될까요? 연가고 애들이 수능으로 의대에 가려면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해야 하니까 불리했는데 코스를 보고 뽑게 되면 연가고 애들이 의대에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아놓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냥 지금 연가고 애들이 의대 가는 거는 수시로 안 가고 수능으로 가거든요. 수시로 가는 건 소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수능으로 갈 수 없잖아요. 수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막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지금은 막아도 정시라는 우회로로 가는데 우회로가 없어지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중3이면 검정고시로 가는 것도 방법일까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검정고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 어린애가 학교도 안 가면서 검정고시 몇 년이 될지 주로 3년이라고 보죠. 3년 동안 페이스를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은 재수학원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재수학원은 검정고시학원하고 달라서 딱히 오셔서 자기 페이스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잘 오셔서 페이스 유지 3년 동안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보통은 비추천입니다. 해보시면. 오늘도 늦게까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자사고 입시 준비,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격이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일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이 학생 알잖아요. 그래요. 그때 저 수지에 외대부 간에 걔 말 어버버에서 떨어졌다니까요. 또 다른 애가 일부러 외대부 가려고
분당에 있다가 수지로 전학까지 갔었어요. 근데 걔도 말 어버버 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말 어버버 하는 애들 불리해요. KMO 금산다는 애가 아주대 연재개원에서 떨어지는데 어려워요. 저는 디베이트 권합니다. 디베이트. 지금 2학년은 디베이트를 못하고요. 디베이트가 빠르면은 4학년, 주로 5학년부터 받아주시거든요. 디베이트. 그래서 디베이트 하시는 거 권하고요. 영어 디베이트는 좀 더 저학년부터 있더라고요. 디베이트 하시는 거 저는 권합니다. 디베이트 좋죠. 그리고 산출물 하면 좋고 블로그 글쓰기 하면 좋아요. 저는 블로그 글쓰기 권합니다. 어릴 때부터. 블로그에 뭐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기가 생산해보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산출물을. 그렇게 생산해보는 거를 글로라도 하면은 나중에 말로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생산해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IB 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가 있을까요? 경기 외고 있죠. 경기 외고. 근데 경기 외고가 지금은 국제학교밖에 못 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B는 5월 달에 시험을 치거든요. 그때 디플로마가 나와요. 디플로마가 그때 나오니까 우리나라 입시하고는 안 맞죠. 경기 외고는 거의 국제반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국제학교들, 뭐 브랭섬 홀, 뭐 있어야 돼.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들 다 하죠. KIS도 하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 경기 외고, 그 다음 제주도하고 대구에 몇몇 학교.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제 생각에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플로마까지는 못 받아요. 아직은 디플로마 받을 수 있는 권위를 받으려면 학교가 3년인가 막 그 과정을 거쳐야지 IB 본부에서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공식 인증받은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IB가 제 생각에는 공교육에서 공식 인증까지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몇몇 시범 학교에서만 노하우 습득 차원에서 하고 노하우 습득되면 바로 KB를 만들 것 같아요. 좀 걱정되네요. 예, 걱정되죠.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문과 외고 기실의 아이는 의대 불가능한지요? 문과고 외고 기실이다. 의대, 사실은 의대가 굳이 수학과 많이 잘할 필요 없고, 외고 관련 기실 아주 성실하고, 이해력 있고, 이런 데도 의대 가도 충분한데요. 의대가 뽑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수학과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아요. 어, 문과 외고 기실인데 의대 가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학을 좀 받쳐주도록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린애면, 초3에요. 초3면, 경계선이네. 저희 사고력 수학 한 2년 하면은 좀 수학 좋아하게 되는데, 과학은 저희 영재원 과학 하면은 과학도 좀 좋아하게 되는데, 저학년이면 실험과학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잘하면요, 좀 극단적인 방법인데, 수도권에서 갈고 닦은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노리고, 지방으로 3년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수도권에서 트레이닝 대회가 지역 인재 전형 끊기 쉽다? 하여튼 수도권보다는 쉽거든요. 그렇다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영재고 목표로 한다면 선행을 언제부터 얼만큼 시작해야 할까요? 영재고는 선행이 메인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과학을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사고력이 개발됐느냐 해요. 그래서 수학과학 쪽 좋아하는 마음하고 수학과학 사고력 개발이 목표예요. 그러면은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6학년 때 6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막 중학교 3학년 끝난 애가 준비해서 영재고 가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가 마지노선 아니냐 생각해요. 더 늦게 시작해도 중1 때 고등과정 들어간 애가 영재고 가는 경우도 봤는데 그 경우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의 중에는 중1 때 여름방학 때 추석 때 고1과정 막 들어갔던 애 있어요. 중1 추석 때. 걔도 영재고 가긴 했는데 드문 경우고 그리고 리스크가 있어요. 수학과학이면 중2, 중3을 올인했다가 떨어지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 인생 한 번뿐인데 리스크 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6학년 여름방학 때 중등 수학이 끝난다 정도. 영재고나 자사고 가려면 영재원 거치는 것이 좋을까요? 영재원은 영재고 꼭 아니더라도 저는 추천합니다. 공교육에서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찬스니까요. 근데 지금 경기도 영재교육원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상해요.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괜찮고 GTG 영재원 수학, 영재원 과학 좋습니다. 그래서 영재원을 그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고
수능 내신 모두 절대평가되고 논술 면접으로 최상위 대학 당락 결정되는 게 현실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면접이 아니고 코스하고 학교다니까요. 대학은. 얘가 들은 전공 관련 과목하고 코스죠. 선택 과목하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면접 아니고요. 논술은 더더욱 아니고요. 성대 경시, KMC 등 경시 공부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경시 준비 대신 선행 빼는 게 더 나을지도. 영재고도 가고 싶고 의대도 가고 싶은 아직은 꿈 많고 성실한 처삼입니다. 꿈 많고 성실한 귀엽네요. 이쁘고 좋죠. 꿈 많고 성실한 초삼 있으면은 여러 부모님이 부러워하시겠는데요. 성대 경시, KMC 뭐 이게 공부하니까 즐거운 도전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하는 거면은 해도 되고요. 근데 그게 가볍지가 않고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으니까 질문하신 거겠죠. 그렇게까지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극심한 필요 없다. 문제 해결력 비중이 낮아진다. 영재고 가려면 모르겠는데 의대 갈 거면 별로 안 필요하고 영재고 가려고 해도 성대 경시 기출문제 몰입해서 푸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 학원이 티칭하는 방식으로 할 거면 오히려 말리고 싶어요. 영재고 가는 데는 약간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학원하고 상담해 하십시오. 상담하면은 도움이 되는 경시 준비인지 마이너스인 경시 준비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현재 중3입니다. 아휴, 인쇄드네요. 지방 일반고에서 교과 전형 및 지역 인재 전형 갈 수 있으면 이사 가도 괜찮을까요? 지역 인재 전형이 3년 내내 다녀야 되거든요. 좀 알아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6년 내내 다니는 거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좀 알아보시고요. 인생을 걸고 이제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생일하다고 기러기 아빠 만들고 내가 이까지 이사 왔다. 너 꼭 붙어야 돼 하면 부담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할 거 많으니까. 또 애도 입시 하나만 보고 자기 기반 확 뿌리 뽑혀가지고 친구 하나 없는데도 휙 떨어지는 건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기숙사도 가고 기숙사의 학교도 가고 하니까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어, 다른 고려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사 가는 거는. 예, 이사 가는 거는 고려할 요소 많으니까 진짜 꼭 죽어도 의사 돼야겠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도저히 나는 의사 되는 거 불가능한 게 확실하니까 지방을 뚫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재고 목표로 하려면 수학 어느 정도까지 선행해야 할까요? 심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초 오시면 저희를 찾아오십시오. 요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찾아오시면 자세히 상담드릴게요. GTD에서 운영하는 영재원 수학, 영재원 과학수업은 몇 학년 대상일까요? 영재원 수학은 현초5, 현초6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1월달에 개강하고요. 4월달에 시험 칩니다. 중도 모집하니까 지금 초5, 초6이면 응시해 보십시오. 초4도 정말 시험 잘 치고 하면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영재원 과학은 4학년부터 합니다. 여름에 모집하니까 지금부터 웨이팅 하십시오. 웨이팅이 굉장히 길거든요. 데스크에 전화하셔서 과학 상담 실장님한테 웨이팅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감사하죠. 예, 제가 아는 학생입니다. 반갑네요. 원장님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입시 준비는 늘 해야 하는 일인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들이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는 분이 지금 탈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수학 수업은 늦게 시작해서 6학년 여름방학까지 중3까지 못 끝날 것 같은데 영재고는 힘들까요? 5학년 학생인가 보네요. 5학년 학생이시면 상담 받아보십시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영재성이 강한 학생이고 영재고 꼭 가는 게 좋겠다 하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가볍거든요. 수지, 현, 땡땡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현 중3부터 지역 의대 전형 가려면 중고등 모두 그 지역 학교 졸업해야 합니까? 현 고1까지는 그 지역 고교만, 그렇군요. 현 중3부터는 6년 해야 되는구나. 그새 바뀌었는데 또. 다 그렇구나. 전에 일부 지역 있고 일부 지역 열려 있었는데. 아까 여쭤보신 분한테 답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49 10회 시 분당권 어느 고등학교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뱅뱅입니다. 저희 아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가는데 그냥 뱅뱅이더라고요. 추천하기는 뭐 낙색, 대진, 중앙, 서현 뭐 이런 데죠. 초등학교 수학이 완전히 되어야 중학 수학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완전히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상담 받아보십시오. 테스트 보고 하면 제가 상담 드릴게요. 현 중2 의대 목표면 자사고, 갑방고 어디가 유리할까요? 자사고죠. 네, 비교가 안 됩니다. 현 6학년입니다. 아이, 그래, 6학년이시면, 이거, 네, 6학년이시면, 네, 하여튼 찾아오십시오. 저희 찾아오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6학년은 조금 빠듯하네요. 빠듯해요. 빠듯하네. 좀 안전하게 가십시오. 영재고, 진짜 영재고 성향 강하다면 가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랑 테스트 안 보고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다음에 낙생고도 못 가게 된다면 일반교 직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서울대는 그런데 의대는 또뭐 직윤도 없어서 의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 직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요. 네, 낙생고 뺑뺑이니까 뭐 분당이면 그래도 어지간한 학교는 가죠. 수학은 타고나는 거죠. 기미가 안 보이면 적당히 플랜 짜면 되겠죠. 저희가 수학은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됩니다가 저희 모토인데 타고나지 않습니다. 다만 박태환 유전자 타고난 사람하고 저 같은 유전자 타고난 사람이 똑같이 수영을 할 때 차이는 있겠죠. 그래도 뭐 이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 대학 가는 정도면 의대 가고 서대 가는데 타고난 거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됩니다. 수학 문과였어요. 5등급이었어요. 걔가 재수하면서 이과로 바꿨어요. 미적분으로 바꿨어요. 문과가 내가 수학 잘해야 못해요. 자신 없으니까 문과 갔죠. 근데 어쨌든 계기가 있어서 미적분으로 바꿔서 1년 만에 1등급도 나옵니다. 수능. 타고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을 많이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타고난다고 믿으시면 거기서 멈춥니다. 자,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